부당한 비판에는 숨겨진 칭찬이 들어있다. 이는 대체로 당신이 질투와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음을 의미한다. 그 누구도 죽은 개는 걷어차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오해를 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중에 비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개는 걷어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1929년 온 나라를 놀라게 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발생했다. 미국 전역의 학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직접 보기 위해 시카고로 몰려들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 로버트 허친스라는 이름의 한 청년은 예일대학교에 다니며 웨이터, 벌목꾼, 가정교사, 그리고 빨랫줄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8년 후 그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대학인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의 나이는 고작 30살이었다. 나이가 지긋한 교육자들은 아연실색했다. 온갖 비난이 낙석처럼 떨어진 툭출한 청년에게 향했다. 모두가 그가 너무 젊고 경험이 없으며 그의 교육관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한마디씩 말을 보탰다. 언론들도 공격에 동참했다. 그가 취임하던 날 한 친구는 로버트 메이어드 허친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을 읽다 당신 아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친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다. 맞아요. 제법 가혹했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죽은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다. 그리고 그 개가 중요한 존재일수록 사람들은 개를 걷어차는 데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훗날 에드워드 3세가 된 지금은 윈저공이라고 불리는 웰리스의 왕자 역시 원치 않는 사건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데번셔의 다트머스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미국으로 치면 아나폴리스의 해군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였다. 왕자가 14살 무렵이었다. 하루는 해군 사관이 그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처음에 왕자는 말하기를 꺼렸으나 끝내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관 후보생들이 그를 걷어찬다는 것이었다. 해군 준장은 후보생들을 소환해 왕자가 직접 항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뒤 왜 그가 그런 거친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이유를 알고자 했다. 한참이나 뜸을 들이며 우물쭈물하던 후보생들은 결국 사건의 전말을 실토했다. 이유인즉슨 훗날 해군 사령관과 대령이 되었을 때 왕을 걷어차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걷어차거나 비난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는 무언가를 성취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거나 더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서 야만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예를 들어 이 장을 쓰는 동안 나는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 장군을 비난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나는 한 방송에서 부스 장군을 찬미한 적이 있다. 그 여성은 내게 부스 장군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은 800만 달러를 훔쳤다고 말했다. 그 고발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비방할 때 얻는 비열한 만족감을 찾고 있었다. 나는 혹독한 비난이 담긴 그녀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전능하신 주께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드렸다. 그녀의 편지는 부스 장군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오래전 이렇게 말했다. 천박한 사람들은 위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세상에 예일대 총장을 두고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예일대의 전 총장인 티모시 드와이트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을 비난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만일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힌다면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합법적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어 명예를 완전히 실추하고 허울만 남긴 채 타락할 것이며 교양과 미덕과는 담을 쌓은 채 신과 인간의 혐오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쯤 되면 히틀러에 대한 비난이 아닐까 싶어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드와이트는 토머스 제퍼슨을 비난하고 있었다. 어느 토머스 제퍼슨이냐고? 설마 독립선언문을 쓴 민주주의의 수호성이라고 불리는 그 불멸의 토머스 제퍼슨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토머스 제퍼슨의 이야기가 맞다. 그렇다면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보다 겨우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비난받았던 미국인은 어떨까? 시사 만화는 그 남성이 단두대에 올라 커다란 칼이 그의 목을 자르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가 길을 걸을 때면 관중은 야유와 조롱을 보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 다름 아닌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건 오래전의 일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후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른다. 어디 보자. 1909년 4월 6일 개썰매로 북극을 탐험하여 세상을 놀라움과 흥분으로 채운 피어리 제독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그가 이룬 성과는 지난 몇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닿지 못한 목표였다. 피어리 제독 역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을 위기를 넘겼다. 그의 발가락 중 8개는 동상에 걸려 잘라내야 했다. 그는 닥친 재앙에 압도되어 미쳐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워싱턴의 그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 제독에게 쏟아진 관심과 찬사에 격노했다. 그들은 피어리 제독이 과학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받은 지원을 북극에 누워 빈둥거리는 데 사용했다라며 그를 고발했다. 그들은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기 원하는 걸 믿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피어리 제독을 모욕하고 앞길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도 격렬했던 나머지 맥키니 대통령이 직접 제독이 북극을 계속해서 탐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만 했다. 만일 피어리 제독이 워싱턴 해군부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었다면 과연 비난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그런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도 더 심한 경험을 했다. 1862년 남북전쟁이 한참일 당시 그랜트 장군은 북부의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하룻밤 사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그 승리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머지 유럽까지 그 여파가 퍼져갔다. 교회의 종이 울리고 메인주에서 미시시피 강둑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 위대한 승리로부터 불과 6개월 후
북부의 영웅 그랜트는 체포되었고 그는 군대를 빼앗겼다. 그의 눈에서는 모욕과 절망의 눈물이 흘렀다. 왜 그랜트 장군은 승리 후에도 체포되었을까? 다름 아닌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와 시기를 샀기 때문이었다. 비판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법. 한 번은 매의 눈이라고 불리는 스매들리 버틀러 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를 기억하는가? 지옥의 아귀 버틀러라고도 불렸던 그 영감 말이다. 그는 미국 해병대를 지휘했던 가장 화려하고 영웅적인 장군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필사적으로 열심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시절에는 아주 작은 비판에도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해병대에서 보낸 30년 동안 그는 맷집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질책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똥개, 독사, 스컹크라고 욕을 먹기도 했지요. 전문가에게 저주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나는 누가 지금 당장 나를 욕한다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매의 눈 버틀러가 비난에 무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험담과 비난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뉴욕 선의 기자가 내 성인광자 시연회에 참여한 뒤 나와 내가 하는 일을 비웃은 적이 있다. 내가 화를 냈을까? 나는 그 일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뉴욕선 임원위원회 의장인 길 호지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이 아닌 조롱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고 따졌다. 나는 그 기자의 범행에 벌맞는 벌을 주고 싶었다. 지금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신문을 산 사람 중 절반은 그 기사를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사를 읽은 사람 중 절반은 악의 없는 재밌거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고소하게 생각했겠지만 몇 주도 지나지 않아 모두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도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아침 식사 전에도 후에도 하다못해 잠자리에 들기 10분 전까지도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사람들은 당신과 나의 죽음보다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1000배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당신과 내가 가장 친한 6명의 친구 중 한 명에게 매도와 조롱,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뒤 강물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연민의 축제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예수에게 일어났다. 고작 우리 돈으로 19달러밖에 되지 않는 뇌물 때문에 그의 가장 가까운 12명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배신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저버렸다. 6명 중 한 명이 그랬다. 다름 아닌 예수에게 말이다. 왜 내게는 그보다 나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나는 몇 년 전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부당한 비판이 나를 괴롭히게 둘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부당한 비판만을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한 번은 엘레노어 루스벨트에게 어떻게 부당한 비판에 대처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가 그런 비판은 수없이 당했다는 것은 알라신도 알 것이다. 그녀는 백악관을 거쳐간 그 어떤 여성보다 가장 열렬한 친구와 가장 난폭한 적들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적 병적으로 부끄러움을 타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아이였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비판을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하루는 그녀의 고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여동생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 고모,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요. 그녀의 고모는 조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절대 신경 쓰지 말렴.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그 조언이 나중에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지브롤터 암벽같이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반 위에 놓은 드레스된 사기 그릇처럼 얌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충고는 이러했다.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어차피 비난은 따를 것입니다. 해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지요. 고인이 된 매시 브러쉬가 월가 40번지에 있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회장으로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비판에 민감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네, 나는 젊었을 때 비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걱정했습니다. 나에 대해 마구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개선하기 무섭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시기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개인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상처 입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대하려 할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돋보이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 결심은 내게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최선을 다하되 우산을 들어 비판의 빗줄기에 몸이 젖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딤스 테일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비난의 빗줄기가 몸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웃어 넘겼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일요일 오후 라디오 콘서트 휴식 시간 동안 사연을 받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를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바보 천지라고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 다음 주 방송에서 테일러는 그 편지를 수백만의 청취자들에게 읽어주었다. 심지어 그의 책 인간과 음악에 관해 읽어보면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은 여성이 또 편지를 보내왔으며 그녀가 변함없이 내가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바보 천치라고 비난해 왔는데 아무래도 지난 방송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적혀 있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넘기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평정심과 변함없는 침착함, 유머 감각은 정말이지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찰스 슈와브는 프린스턴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그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한 나이든 독일인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독일인 직원은 철강 노동자들과 말싸움에 휘말렸는데 노동자들이 그를 강에 던져버렸다. 슈와브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흙과 물로 범벅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기에 강물에 던져버렸는지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웃었지요. 슈와브는 그 나이든 독일인의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냥 웃어라. 이 좌우명은 부당한 비판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당신 역시 그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링컨이 쏟아지는 맹렬한 비판에 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겨누어진 모든 공격에 귀를 기울이거나 답하려고 했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 결과가 좋다면 내게 겨누어진 비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내가 옳았다고 맹세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일들. 내 서류 캐빈이 되는 FTD, Full Things I Have Done이라고 새겨진, 즉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일들을 담은 파일이 있다. 그 파일 안에는 내가 범한 바보 같은 일들의 기록이 모여 있다. 가끔은 비서를 시켜서 메모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개인적이고 바보 같은 실수를 도저히 남을 시켜 받아줬게 할 수 없어 직접 손으로 쓰기도 한다. 나는 아직도 15년 전 FTD 파일에 넣은 데일 카네기에 관한 비판을 기억할 수 있다. 내가 완벽히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아마 캐비닛은 지금쯤 FTD 파일들로 미어 터지고 있을 것이다. 사울왕 역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심한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FTD 파일을 꺼내 직접 쓴 비판을 읽다 보면 내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문제란 곧 데일 카네기를 다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나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는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현명해지면서 고민해 본 결과 대부분의 불행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며 그 사실을 깨닫는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추락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때문이다. 나는 나의 주된 적이자 처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자기 평가와 자기 관리 방면에서 예술의 경지에 닿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의 이름은 H.P. 하웰로. 1944년 7월 31일 그가 뉴욕의 호텔 앰베서더 약국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온 뉴스가 미국 전역을 강타할 정도였다. 월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56번가에 있는 커머셜 내셔널 뱅크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 이사회 회장이었을 뿐더러 여러 기업의 임원으로 미국 금융을 주도하는 리더였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시골 잡화점의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훗날 US 스트레이 신용조사원으로 취직해 차츰 지위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수년간 나는 매일 있었던 약속을 기록해둔 수첩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웰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토요일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토요일 저녁의 일부를 자기 반성과 한 주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데 할애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면 나는 홀로 남아 약속 수첩을 펼치고 한 주간 있었던 면담, 토론, 회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떤 실수를 했을까? 잘한 일은 무엇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경험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가끔은 이 주관평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고 직접 저지른 실수에 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며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이 자기평가 시스템은 그동안 시도했던 그 어떤 일보다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H.P. 호웨일이 벤저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프랭클린은 토요일 저녁을 기다리는 대신
매일 자신을 엄격히 신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에게 13가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시간 낭비, 사소한 일에 마음을 졸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언쟁하고 다툰 일이 포함돼 있었다. 현명했던 플랭클린은 이러한 결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의 결점을 골라 최선을 다해 싸웠다. 다음 날이면 다른 결점을 고르고 글러브를 끼고 링이 울리면 코너에서 튀어나와 다시 싸웠다. 프랭클린은 그렇게 2년을 반복했다. 그가 미국이 배출한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최소 매일 5분 정도 지독한 멍청이가 된다. 지혜란 그 제한선을 넘지 않는 데 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사소한 비판에도 화를 내며 붕괴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비판과 책망으로부터 그리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를 갈망한다.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잘해주고 당신의 편을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나요?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에게 맞서고 싸우고 길을 가로막은 사람으로부터 위대한 교훈을 얻지는 않았나요? 당신의 적들이 당신과 당신의 업적을 비판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 자신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가 되어라. 우리의 약점을 찾고 바로잡아 적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찰스 다윈 역시 그렇게 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비판하는데 15년을 보냈다. 다윈이 불후의 명작인 종의 기원의 원고를 완성했을 때 그는 기원에 관한 그의 혁명적인 개념이 학계와 종교계를 뒤흔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리하여 스스로의 자신의 업적을 비평하는 사람이 되어 15년을 들여 데이터를 확인하고 추론의 이유를 제기하고 결론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독한 멍청이라고 모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링컨은 이렇게 했다. 링컨의 육군 장관을 지낸 에드워드 M. 스탠턴은 실제로 링컨을 지독한 멍청이라고 불렀다. 스탠턴은 링컨이 자기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역정을 냈다. 어떤 이기적인 정치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링컨이 연대의 이동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스탠턴은 링컨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그런 명령을 내린 그를 멍청하다고 비난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링컨은 침착하게 이렇게 답했다. 스탠턴이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지독한 멍청이가 맞을 걸세. 그는 대체로 맞는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인지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링컨은 실제로 스탠턴을 만나러 갔다. 스탠턴은 링컨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링컨은 진실하고 유익한 비판이라면 환영했으며 교훈을 얻고 포기할 줄도 알았다. 당신과 나 역시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라고 해서 4번 중 3번 이상 맞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백악관에 있는 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던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의 결론 가운데 99%가 틀렸다는 것을 고백했다.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들의 의견은 우리의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 라로슈코프의 말은 대부분의 경우 옳았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할 때 긴장을 풀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 반사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비판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지 전혀 알지 모르면서도 말이다. 우리는 비판에 붕괴하면서도 칭찬은 쉽게 받아들인다. 비판과 칭찬이 충분한 근거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감성적인 종이다. 우리의 논리는 깊고 어둡고 태풍이 몰아치는 감정의 바다에 던져지는 카누 한 척을 닮았다. 우리 중 대다수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제법 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뒤 현재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의 우리를 보고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도시 신문 편집장 윌리엄 앨런 화이트는 50년 전 그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자만하고 뻣뻣한 바보에다 거만한 어린 바리새인이며 현실에 안주하는 반동분자라고 묘사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당신과 내가 지금의 우리를 묘사하기 위해 비슷한 표현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누가 알겠는가? 앞 페이지에서 나는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여기 또 다른 대처 방법이 있다.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화가 치솟으려고 한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디 보자. 나는 완벽하지 않아. 아인슈타인이 99%나 틀렸다고 인정했다면 나 역시 최소한 80%는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 어쩌면 타당한 비판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그 비판을 감사하게 여기고 교훈을 얻어야겠어. 펩소던트 컴퍼니의 찰스 럭맨은 밥 호프를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쓴다. 그는 프로그램을 칭찬하는 편지는 읽지 않지만 비판의 편지는 반드시 챙겨본다. 비판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포드사는 경영진이나 사업체의 문제를 찾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회사를 비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비판을 찾아다녔던 비누 판매원을 한 명 알고 있다. 그가 콜게이트의 비누를 막 팔기 시작했을 당시 주문이 변변치 못했다. 그는 직업을 잃게 될까 걱정했다. 그러던 그는 비누와 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판매에 실패했을 때 그는 고객 사무실 주위를 빙빙 돌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는 했다. 너무 멍청하게 굴었나? 열정이 부족해 보였나? 그는 고객에게 돌아가 이렇게 물은 적도 있다. 비누를 팔러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충고와 비판이 필요해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 비누를 팔며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를 솔직히 사정없이 비판해 주세요. 그의 태도는 많은 친구와 값을 매길 수 없는 충고를 선물해 주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 오늘날 그는 콜게이트 팔머리브 피트숍 컴퍼니의 회장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누 제조 회사인 그 회사가 맞다. 그의 이름은 E.H. 리틀이며 지난해 그는 24만 141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에서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록한 사람은 고작 14명 뿐이었다. H.P. 하웰, 벤저민 프랭클린, E.H. 리틀처럼 행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한번 질문해보라. 당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지 말이다. 여기까지 비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